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물. 물 환경 변화에 직면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물 관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물의 가치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관리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 통합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3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천정책 토론회 4회를 맡은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이인홍 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 하천정책 그리고 5월 25일 수량을 주제로 진행됐던 1차, 2차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 3차 토론회는 수질 수생태 분야 각계 전문가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진행 중에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신 의견이나 질문은 종합 토론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하천 수질 수생태 분야 관련한 두 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의 시작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물관리위원장 허재영입니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서 오늘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위해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토론회에 참여해 주고 계신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 말씀 전합니다. 작년 12월 31일 그동안 국토부가 해오던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원화되어 있던 하천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 즉 통합물 관리라고 하는 큰 그림의 조각은 이제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천 관리 일원화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해왔던 하천 관련 업무들을 통합적 시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탄소 중립입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범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31일 양일간 환경 분야의 다자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상회의의 물세션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물관리 정책과 기술 개발, 거버넌스 전략 등 물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도 펼쳐졌습니다. 물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 분야에서도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 지구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물 분야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통합물 관리 시대를 맞이하여 하천 관리를 새로운 틀에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하천 정책 수량 분야에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수질 수생태 분야입니다. 수질 수생태에는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며 자연 생태계의 기능을 극대화해서 생태 공간의 확보, 기후 조절 등 온실가스를 감축, 적응하는 데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하천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건강성을 고려하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고 나아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통합물 관리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작년에 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이 협업하는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실행력 있는 협력 과제를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 관리의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질 수생태계 분야 논의를 위해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김원 박사님, 주충남 부장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좌장을 맡아주실 송미영 박사님, 환경부 김동진 국장님, 이창희 교수님, 이정수 공동대표님, 조강현 교수님, 안홍규 박사님, 한승환 이사님, 안종호 박사님, 그리고 김보현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효성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와 함께 최선의 통합적 하천 관리 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재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먼저 하천 식생 발생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중에도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라며 남겨주신 의견을 모아서 종합 토론 시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천 식생 발생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천 식생의 발생 원인, 문제점, 그다음 해외 사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키워드가 하천과 식생입니다. 하천은 우리가 잘 아는 강이고요. 식생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풀이나 나무 같은 식생을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 겁니다. 강도 좋고 식생도 다 좋은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천과 식생이 두 단어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에 식생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하천에 식생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하천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천의 식생이 원래의 우리나라 하천은 대부분 하천에 식생이 없고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런 공간에 식생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생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첫 번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의 경우에 작년에 큰 홍수가 발생됐는데 식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데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역대급의 상당히 큰 홍수가 섬진강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잠기지 않고 남아있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나무들이 하천에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홍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홍수에 가봤습니다. 홍수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부 뽑혀나간 것도 있지만 뽑혀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쓰러져 있는 부분도 많고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홍수가 흘러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홍수와의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하천 어디나 식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호강, 납동강, 내성천, 홍천강 이런 하천들이 옛날에 물이 흐르던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수목으로 식생으로 덮여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떤 특정 지점이나 특정 하천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하천들은 식생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일부 식생이 있는 구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식생이 없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섬강의 경우에도 1998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식생이 없는 하천에서 식생이 상당히 많이 우거진 하천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성천의 경우에도 200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2005년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던 모래사주가 없어지고 그 모래사주에 식생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의 원래 모습과 15년, 10년 전의 원래 모습과 현재의 모습들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변화가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이런 변화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면 청미천과 내성천의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성천의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 전체 하천 면적의 약 80%가량이 식생으로 덮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과 모래가 있던 공간이 식생으로 전체의 한 80%가 덮여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런데 내성천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2011년과 17년을 비교해 보면 약 17배의 면적이 식생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와서 10년, 15년 사이에서 이런 식생이 과거와는 다르게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식생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달라서 하천에 이렇게 식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원인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강우 발생 형태의 패턴의 변화입니다. 일종의 기후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천의 공간에서 물이 흘러야 하는 공간에 자주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식생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천 단면이 하천 정비로 인해서 복단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수로에 물이 흐르게 되고 고수부지에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식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댐 건설입니다. 댐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는 예전에 원래의 하천 흐름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자주 큰 물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자연스럽게 하천에 식생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농경지에서 많은 영양물질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그 영양물질로 인해서 하천에 들어오고 그 하천에 들어온 영양물질로 인해서 식생이 또 많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우 발생 패턴이 변합니다. 강우 발생 양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강우 발생 패턴을 변화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1984년부터 2018년까지를 35년간을 분석해 보면 2012년부터 2018년 최근 7년 동안에 강우량의 패턴이 발생 패턴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5월, 6월, 7월, 8월, 9월의 강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6월 달의 강우량이 과거 28년 대비해서 약 50%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자주 흐를 기회가 감소하고 물이 흐를 기회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식생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 이웃 일본의 강우량 변화도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5월 달의 강우량이 과거 28년 대비 최근 7년 동안의 강우량이 약 34%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겨울철 강우량 10월, 11월, 12월 강수량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동일하게 증가한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강우 발생 패턴의 변화가 하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하천에 있으면 하천의 물이 전체 하천 단면에 자주 물이 차야 식생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의 하천 모습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붉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주 물이 차야 식생이 발생하지 않는데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 자연스럽게 식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내성천, 섬강, 청미천 이 세 개 하천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내성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 들어와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2015년부터인가요? 13년부터 보면은 그 전에 한 1년에 1200시간 정도 잠기던 전체 하천 면적이 그 다음에부터는 불과 100시간 이 정도밖에 잠기지 않고 특히 2015년의 경우에는 한 번도 전체 구간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물에 잠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식생이 발생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섬강, 청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의 전체 면적이 물에 잠기지 않은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식생 발생하고 연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복단면입니다. 하천을 이렇게 복단면 형태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고수부지를 이용을 해야 되고 평상시에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물을 모아서 이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하천을 이렇게 복단면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로에만 물이 집중되고 고수부지에는 물이 흐를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생이 발생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댐의 영향입니다. 댐의 영향은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댐에 의해서 유량이 조절됨으로 인해서 고수부지에 이제 물이 흐를 기회가 감소되고 그래서 식생이 발생하는 건데 실제로 합천댐의 합천댐 건설 이후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 식생 면적이 상당히 많이 1993년과 2004년 사이에 식생 면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생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식생 발생이 하천에 식생이 있는 것의 문제점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는 건데요. 가장 이제 뚜렷한 문제는 하천 단면이 줄어든다는 거고 줄어드니까 하천 홍수위가 상승되고 흐름이 방해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유사가 퇴적되거나 그다음에 어류 산란 장소 저해된다거나 경관 가치 저해 뭐 수질 문제, 냄새 오염, 세굴과 퇴적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문제가 아니라 영국 환경청에서 하천의 식생으로 인한 문제를 제시한 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들이 결국 정리해서 보면 홍수의 상승이라든가 하천 수로폭의 감소, 그다음에 모래 자갈이 면적의 감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나 생태계 측면에서도 원래 수상 생태계로 형성되어 있던 하천들이 육상 생태계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원래 있던 형태의 생태계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 두 개의 사진에서 어떤 모습들이 좀 더 자연스러웠냐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좀 더 자연의 모습에 가깝냐는 겁니다.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모래가 많던 모래와 자갈이 있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던 공간들이 식생으로 많이 차지하고 식생이 차지하는 공간들은 점점 더 높아지고 물이 흐르는 공간들은 수로폭이 줄어들어서 세굴이 돼서 점점 더 낮아지고 단차가 생기고 식생이 있는 부분이 육상화가 되고 수생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런 식생으로 인한 문제가 하천의 변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0년의 하상 단면하고 2020년의 하상 단면에 비교하고 있는데 2010년의 하상 단면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식생이 많이 들어온 곳의 하천 바닥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하천 식생이 있는 부분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와서 모래가 쌓이니까요.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부분들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깎여 나가니까요. 그렇게 돼서 낮아진 구간에 2.3m가 낮아지고 높아진 구간에 2.2m 높아져서 이 단차가 약 4m가량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천에서 4m는 상당히 큰 형태가 되고 하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트리니티 강인데 이 경우에도 하천에 식생이 많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이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댐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하천에 식생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하천 폭은 좁아지고 하천의 바닥은 점점 더 깊어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미국의 트리니티 강의 경우에는 하천변에 하천 식생을 이렇게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서 하천 수로폭을 더 확장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했고요. 독일 이자르 강입니다. 하천 저수로폭을 확장하기 이전하고 확장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이런 식생들을 걷어내고 하천 수로폭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홍수 소통이라든가 하천의 원래 생태계를 확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런 복단면으로 형성되어 있던 하천 단면들을 이렇게 단단면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체 하폭들이 물로 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의 사진처럼 고수부지에 식생이 많이 자라고 있고 물은 저수로만 갇혀져 있던 부분들인데 오른쪽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저수로 폭을 확장시키고 물이 좀 더 많은 공간에 흐르도록 만들어줘서 하천의 원래 생태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개선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이 자료도 영국의 환경청에서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환경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새로운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각각의 하천의 특성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청에서 정리한 하천 식생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로 필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테크니컬 가이드,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 그다음에 문헌 리뷰 이런 것들이 전체가 정리가 돼서 이런 가이드들까지 전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하천에서 식생을 조절하는 방안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하천에 식생이 많이 자라고 수상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로 변화되는데 하천에 대해서 식생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소를 해서 원래 하천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황 개선, 하천의 흐름을 개선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물을 자주 공급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식생을 제거하는 방안, 그다음에 하도 단면을 개선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회복하는 거하고 하천 단면을 회복하는 거하고 이런 큰 틀에서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효과의 지속성이라든가 효과의 효율성, 실행 가능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각 지점의 특성마다 맞게 잘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천에 식생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곳도 있지만 원래 하천의 모습이 아닌 변형된 하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유격화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하천에 물이 흐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식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하천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순환의 고리에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천에 대해서 하천 단면 관리라든가 유황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주충남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공단의 주충남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 그 시범 사업을 맡고 있는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국내의 주요 현황,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국내 하천에는 농업용물을 비롯한 하천 횡단 구조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 하천 연장 약 2만 9천여 킬로미터 중에 약 3만 4천여 개의 횡단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하천 1km당 횡단 구조물 1.14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대전광역시 한 하천이고 회색으로 표시된 곳이 농업용 보호 등 하천 횡단 구조물입니다. 주변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당히 도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농업용 보호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약 3만 4천여 개의 횡단 구조물 중 오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은 약 5,400여 개로 15.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중 약 70%인 3,700여 개의 보가 개선과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평균 약 50여 개의 보가 사라지고 있으나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어 전국적으로 약 2, 3천여 개의 용도 상실 구조물이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하천 횡단 구조물의 지속적 증가로 하천 연결성 단절이 심화되어 있어 하천 내 과다하게 설치된 횡단 구조물의 개선 철거를 통해 하천 기능 회복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횡단 구조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수질과 수생태 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질의 경우 하천 수체 면적이 감소되어 유격화가 진행되며 횡단 구조물 구간에서는 유속이 감소하게 되어 정체 수역이 됨에 따라 오염 퇴적물이 증가하고 부영양암이 녹조가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러한 현상 등이 합폐수 처리술 등의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적 관리에 악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수생태의 경우에는 수생생물 중 가장 대표적으로 어류 이동이 제한되고 배수 등 정수성 오종 증가로 수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등 횡단 구조물은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저해하고 물환경 관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좌측의 표는 그 오대강 건역별 수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 중 섬진강 건역의 경우 다른 건역에 비해 저서 동물과 부착 돌말류의 평가 효과가 높으나 한강 건역이나 낙동강 건역에 비해 어류는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건역에 비해 섬진강의 하천 연장당 횡단 구조물의 수가 1.21개로 많고 구조물 간 평균 거리가 0.65km로 짧아 어류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을 하천 횡단 구조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듯 하천 수생태계 영성성은 건강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섬진강 건역의 세동천과 금강 건역의 판권천, 한강 건역의 오대천을 대상으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시범조사 평가 결과 오대천, 세동천, 판권천 순으로 연속성이 양호했으며 새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어류 평가 결과는 오대천이 매우 좋음, 세동천이 좋음, 판교천이 나쁨으로 연속성 평가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 어류 평가 결과는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내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유럽 전역에 약 100만 개 이상의 하천 횡단물이 존재하며 프랑스, 독일 등 13개국에서는 23만 개의 구조물을 조사하고 목록하였으며 지난 25년간 대규모 댐 포함 약 4,500여 개의 횡단 구조물을 철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규모 댐을 포함하여 약 200만 개 횡단 구조물이 분포하고 있고 주정부 차원의 구조물 철거 정책을 수립하여 2019년 한 해에만 90개의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였고
과거 30년간 약 1,500개의 하천 구조물을 철거했습니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에서는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 시민 참여를 통한 소금이와 댐 보를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해 있으며 사업 결과 해유성 어종 이동 통로 확보 및 산란처 회복 등으로 개체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그린딜 핵심 분야로 2030 생물 다양성 전략의 생태 보건 계획으로 2030년까지 약 25,000km에 달하는 물길이 이어지는 하천 보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로 나인강 유형 물관리 계획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나인강 유형 물관리 계획의 연속성 비전은 북해 연어가 하구뚝을 지나 알프스 상류까지 해기하여 산란하게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약 600개 이상의 어류 이동 장애 구조물을 철거했으며 2040년까지 300개 이상의 어류 이동 장애 하천 구조물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네덜란드의 하링 무리트 하구뚝 개방 실증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을 통한 수생생물 이동 통로 확보, 수질 개선 등의 사회적 요구는 중대되었으며 관계기관, 국회, 시민사회 등 수생태계 단절에 대한 문제와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 하천 횡단 구조물이 끼치는 악영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개선과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계점으로서는 환경 측면의 하천 횡단 구조물 관리를 위한 정보 부족과 다원화된 관리로 통합적 유형 물관리 한계 및 가이드라인 부재 등 실행 방안의 미흡 등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7년 7월에 하천 수행태계 연결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물환경보전법에 입법하였으며 2020년 5월 하천 수행태계 연결성 확보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하천 수행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 지침 제정을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였고 하천 수행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실시했으며 사업 관련 신규 예산 확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 수행태계 연속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사례로서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 실증 시험과 공릉 이보, 고탄보 철거 등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하구뚝 개방 실증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강의 사례처럼 하구뚝 개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도 6월과 9월에 단기 개방을 실시하였고 2020년 6월 7월에 장기 개방을 통해 어류 종수, 개체수 증가 및 해기성 어종 확인 등 연속성 확보에 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구뚝 개방 이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사업으로 수행한 공릉 2보와 고탄보를 철거하는 실증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하천 횡단 구조물 철거로 SS와 BOD 수치가 개선되고 회유성 어종인 뱀장어, 멸종 위종인 꾹꾸리 발견 등 수질 및 수생태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천 횡단 구조물이란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과 수질 등 하천 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사 평가는 기초 조사, 정밀 조사 및 수행태계 연속성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조사 평가를 활용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업 중심의 하천 수행태계 연속성 회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천과 관련된 사업은 목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 공유, 공동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제작 등 수행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 개선과 연계 운영을 통한 내재 강화입니다. 기존의 하천과 관련된 계획으로는 하천 기본계획,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수행태 보건계획 및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관련 계획 수립 지침 내 하천 수행태계 연속 분야를 반영하고 생태하천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행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의 내재화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수행태계 연속성 회복 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입니다. 횡단 구조물 해체 후 하상 복원, 수행동물 서식처 복원 및 수행태계 연속성 관련 모델링 개발 등 복원 기술과
드론 등을 이용한 횡단 구조물 조사 기술, 기존의 횡단 구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기술 등 연소성 회복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행터의 연소성 회복 사업 확산입니다. 사업 추진사가 높은 지자체와 공동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자체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축제 연계 및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수행터의 연소성 회복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조사 평가 중심의 기능을 조사 평가, 사업 시행, 기술 개발 등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업 단계 및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 및 기능을 부여, 즉 기반 관리는 과학원에서 조사 평가는 생태원, 시범 사업은 공단, 기술 자문 및 개발은 한국고성기술연구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장 조사, 설계, 착공 전후 실무 그룹과 자문 그룹 합동 회의 운영 등을 통해 사업 시행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사 평가 운영입니다. 기초조사를 통해 정밀조사 우선순위 목록을 실시하고 2030년까지 정밀조사를 완료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기존 정보와 정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GIS 기본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유용 및 지자체 단위 수행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사업 추진 지원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시범 사업 추진안입니다. 하천 수행태계 연소 확보 사업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전국 5대강 권역의 횡단 구조물 33개소에 대한 철거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 추진 모델을 개발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진행되는 시범사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국 하천의 용도 폐기된 횡단 구조물의 철거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7개 하천의 33개 횡단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 철거, 여울 및 호환 조성 등의 시공을 위한 기본 및 시설 설계를 실시하고 한두 개소 약 3개소에 대해서 올해 안에 시공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용역이 발주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계약해서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천 확산 방어로서는 추진 계획과 비슷하지만 하천 관련 계획 수립 및 승인 시 수행태계 연소성 조사 평가 결과와 연소성 확보를 위한 횡단 구조물 관리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기존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하천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수행태 연소 회복 사업에 관한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을 운영하여 시범 사업 이후 지자체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 참여 제거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행태 연소 확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에 종합 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가물관리위원회 성미영 위원장님을 좌장으로 해서 수질 수생태 분야 하천 정책 전환과 관련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게 된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장 송미영입니다. 오늘 하천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고 이관되는 것을 대비해서 수질 수생태 분야가 하천 관리 분야하고 어떻게 접목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김동진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명지대 이창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강 네트워크, 유형 네트워크 이정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광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삼한수자원부 한승환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색평가연구원 안종호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종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김보영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발제 두 분을 들으셨는데 한 분은 김원 박사님은 하천 공간의 물리적 경계하고 물 흐름 그것들을 식생하고 연계해서 발제를 해주셨고 주충남 그 부장님은 하천의 종적 흐름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고 연계돼서 수생태 연속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발제를 들으시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오른쪽으로 순서로 토론자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토론자분마다 약 5분 정도의 토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동진 국장님 우선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수자원국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오늘 그 하천 그 정책 전환에 관한 주제 중에 세 번째 그 세션 수질 수생태 분야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통합 물 관리 여러 분야 중에서도 아마 가장 정책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내야 되고 또 필요한 분야가 바로 하천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환경부하고 이제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소하천 분야는 행안부까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아마 이런 하천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천 정비 사업 치수 중심의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제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아까 식생 이런 분야들 어떤 좀 정비가 필요하고 이런 분야가 잘 협의가 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생태 보전 분야의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고 최근에 이제 아주 홍수 소통이 필요한 분야는 이제 어느 정도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이제 제대로 통합이 되면 아마 과거 그런 애로 사항이 상당히 해소가 더 쉽게 행정기관간의 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수생태 이런들 수질이나 수생태 각 하천에 이게 회복하고 개선하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이제 과거의 자연형 하천 사업들이 다 지방으로 이용되고 나서 어떤 물환경 보전 계획에서 계획을 수립해도 실제로는 그 집행할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또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또 국토부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할 수단이 없는데 이제는 이제 하천 업무가 통합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물환경 보전 계획 상의 그런 계획들이 실제로 이제 국가하천은 바로 직접 국가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그런 정책 수단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상위 계획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달에 얼마 전에 우리 허재임 위원장 계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계획 통과가 됐고 가장 어쩌면 상위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유역별 이제 물관리 계획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 이제 각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그런 상위 계획들하고 정합성을 유지하고 그런 생태 수질 관점의 그런 이념 그리고 기본 방향, 정책 방향을 잘 반영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별 하천 정비 기본 계획으로 가면 아직까지 하천 정비 기본이 아직 치수 중심으로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 중에 한 18% 정도 내외가 이제 환경 분야 이제 투자가 되거나 또는 하천 정비 기본 내용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앞으로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홍수소통이나 치수 분야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환경과는 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아무래도 하천법 차원에서 또 물환경 보전법 차원에서 좀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법에 보면 환경 관련된 내용이 현재 자연 친화적 공법이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이제 상당히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아마 정책을 확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부처가 나눠져 있다면 또 환경은 또 물환경 보전법이라는 영역이 있고 해서 아마 서로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 발전이나 법이 발전하는데 서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제 법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 차원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좀 부분을 통합하고 또 정리의 부분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환경 보전법은 또 거꾸로 보면 하천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고 이제 점오염은 비점 오염은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질 오염은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역이 이제 하천에 관한 생태나 그런 이게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우리 유역 관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물환경 보전법, 하천법하고 이렇게 그런 정합성이 좀 앞으로 조정이나 그런 영역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좀 앞으로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치수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이슈 중에 하나가 하천 식생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환경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식생에 대한 걸 홍수소통하고 이게 관련해서 좀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또는 보존할 부분 보존하고 그리고 환경 평가 기준에서 좀 치수에 관한 관점에서 좀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하천법에는 하천 유지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물환경 보전법에는 생태 유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위원장님도 그 문제는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서로 이제 지금 양부처에서 이렇게 병행적으로 이렇게 유량 관리를 이렇게 어떤 목표 유량을 설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통합하고 또 이제 수하청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양쪽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유량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서로 정책이 나눠져 있고 통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잘 정리하고 또 법에 또 개정하고 이런 것들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이 시리즈로 계속 토론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존의 치수 중심의 하천법하고 수질 관리 중심의 물환경 보존법 등의 서로 이념을 공유하고 개념을 연계하고 정합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주요 쟁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희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명지대학교 이창희입니다.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요성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천의 그 다양한 서식지가 우리가 필요한데 이게 좀 단순화되고 있고 육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동일하고요. 두 번째 이제 방향 설정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천에 식생이 있다는 걸 좋게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모래로 덮여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이 식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많은 것 중에 기후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홍수 조절이나 물이용 측면에서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홍수 조절, 물이용과 이 생태적 필요성이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아주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천 정비 기본 계획상에 여러 가지 공간 계획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친수 구역도 있고 보건 지역도 있고 뭐 보존 구역도 있고 이런데, 그렇다면 지금 문제로 지적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복단면 문제. 그럼 이런 문제는 친수 구역에만 뭐 허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보건 지역에 뭐 늘린다든가 뭐 어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적인 측면에서 이런 방향성이 일단 설정이 되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공간관리 계획에서 규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행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많은 원인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좀 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퇴적물의 공급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유역에서의 토양 침식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유역 개발에 의해 혹은 고냉지 농업은 이제 토사 유출을 더 많이 시키는 요인들이고, 또 반대로 산림 뭐 이런 것들은 또 줄이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소스 차원에서 하천의 단면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 측면에서 좀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주충남 부장님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강 자연성 회복의 가장 핵심이 이런 횡적, 종적, 연결성 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많은 폐기된 보고가 있는데 이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몇 개씩 지금 제거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과감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기본계획, 하천 기본계획에서도 이 보고가 필요 없는 것들은 철거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정말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그 재원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양성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환경부가 하는 게 맞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수산자원의 측면에서는 또 해수부가 이거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부처 협력 사업의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의 재원을 좀 크게 범부처적으로 좀 만들어서 좀 빨리 추진을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협의체를 이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 협의체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적 연결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구 부분입니다. 지금 낙동강 이제 하구 순환 이제 해수 유통 시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상징성 상당히 큰 이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수많은 하구 중에 한 49%에 해당하는 그 지방 하천 하구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우리가 종적 연결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하구 부분인데,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우리가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역시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첨예하게 이해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근 30년 가까이 논의만 되고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를 발표를 들으면서 이 하천의 종적 연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횡적 연결성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쪽에서 측면에서 보면 아까 김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생 문제하고 하천의 단면 문제하고 또 이 지역의 그 근처 지역의 어떤 토지 이용 측면하고 상당히 많은 이런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한 보다 좀 한 단계 나아간 횡적 연결성 확보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토론자하고 유사하게 이제 기존의 하천법 등 제도적인 통합에 대해서 우선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퇴적물 관리 등 여러 그 모니터링이나 과학기술이 접목되어야 되는 분야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횡단 구조물을 해체를 해서 수생태 자연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원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이 환경부하고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수부, 농식품부까지 포함하는 문제로 다가가야지만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정수 대표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한강경 대표 이정수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전 특히 김원 박사님의 하천 그 식생과 관련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전 하천 식생은 뭐 한이나 사주, 홍수터 등의 이제 식생이 발생하는 부분일 텐데, 하천 환경 요소 중에서 사실 서식처나 친수 측면에서는 또 그 식생이 갖는 중요한 의미도 있고요. 또 아까 뭐 그 이창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최근에 그 한 지난 10수년 동안의 하천, 우리 주변에서 하천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식생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하천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2000년, 2010년대 이후부터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강우 사상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기존의 우리 몬순지대의 우리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대에 미친 하천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가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좀 합의나 좀 견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도 부분에서도 조금 더 보완되고 논의되고 또 사회적 그 논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천 식생 부분이 대부분 홍수나 이제 치수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그걸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식생이 가는 하천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다른 요소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간과하지 않고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실은 환경부가 통합물관리를 시작하면서 만든 우리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하천 관리 정책 부분에서 주요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4대강 유역의 각각의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유역 통합 관리적 측면에서 하천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천 환경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물환경 보존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수단법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제도의 통합적 관리나 조정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포함돼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고려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의 그 주충남 부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 환경부가 수생태 연결성이라고 하는 시범 사업들을 쭉 해온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생태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적 행적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류하고 지천의 그 생태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하게 고려될 부분일 텐데, 대체로 시범 사업들을 보면 이제 구간 정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효과를 평가하고 그걸 확산하려고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려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역 단위로 전체 지천을 포함한 유역 단위 전체를 좀 평가해보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 부분이 평가된 이후에 하천관리 정책의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 환경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후 변화로 야기되는 그 강우 사상이 변화되면서 하천의 모습이 변화됐는데 그 모습이 과연 부정적인 측면만 있겠느냐, 긍정적인 측면, 특히 환경적 관점에서의 측면을 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종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그 수생태 복원 사업들이 구간이나 지점 중심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본류와 지천, 그다음에 하천과 인접 토지 이용과의 관계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하대 조광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조광현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소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 녹화에 대한 반성이고요. 두 번째는 시공간 다차원 하천 관리 추구입니다. 먼저 하천 녹화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식물 생태학자로서 그동안 많은 하천에서 식물을 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 하천에 식생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미리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하천의 모습이, 이상적인 하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하천의 이상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래 자갈로 되어 있는 식생이 없는 그런 하천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유 하천 생태계 유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생이 발달된 하천은 거기 획일적인 생태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갈대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단순한 생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체된 원래 하천 사주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희귀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중에는 흰수마자, 그리고 곤충 중에는 개미지역, 명주 잠자리죠. 그다음에 표범장지뱀, 꼬마물대새, 이런 희귀한 생물들의 서식처이기 때문에 이런 서식처 보존 측면에서 자갈 사주, 자갈 혹은 모래 사주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전통 경관적인 측면에서의 가치입니다. 낙동강이나 내성천에서 보이는 많은 전통 문화가 화해마을이라든지 무서운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병산서원, 이런 것들이 식생이 없는 모래와 연결되어 있는 경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경관 보존 측면에서도 식생이 없는 하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물문화인데요. 최근에 식생이 가득한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물문화는 단순히 바라보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고수부지의 공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물놀이는 사실은 강수역이라든지 철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식생이 없는 하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시공간 다차원 하천 관리의 추구인데요. 주충남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의 연소성 중에서 이제 주로 종적 연소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종적, 횡적, 수직적, 그리고 시간적 차원에서의 하천 연속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적 연속성에 대해서는 하천의 횡단 구조물인 보에 대한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해왔고, 또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런 보에 대한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횡적 연속성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방인데요. 제방으로 이렇게 막혀진 하천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소위 말해서 제네지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방을 넘어서는 하천 공간의 확대, 복원, 이런 홍수터 보전, 이런 것들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직적 연속성인데요. 하천수와 지하수 사이의 연결성을 회복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하상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하상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기술적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수직적 연속성까지 회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적 연속성의 회복입니다. 이거 사천에서 사실은 이 시간의 연속성 회복의 가장 핵심은 홍수입니다. 홍수에 의해서 하천이 천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단되고 다시 퇴행이 되고 다시 홍수에 의해서 홍수 전까지 진행된 천이가 다시 중단이 되고 퇴행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천인데요. 최근에 하천을 보면 거의 홍수를 가능하면 막고 제한되게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게 치수 사업이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하천의 자연적인 시간 흐름이 막혀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시공간적인 차원에서의 하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식생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하천하고 그다음에 그 하천이 가지는 전통적인 물문화, 그다음에 물과 직접 접하는 친수활동 관점까지도 포괄해서 식생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을 제공해 주셨고, 그 수생태계 그 건강성 부분에 있어서는 종적 부문 외에 앞에서 말씀 여러분들이 하셨던 횡적 문제, 그다음에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직적, 그다음에 시간적 문제까지도 포괄해서 관점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안홍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홍규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가 수량, 수질, 수생태계 및 재난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그 정책 방안에 대한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는 내용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그 수질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조금 오늘 그 토론회에서 약간 조금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수질은 특히 이제 수생태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발제 2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하천 식생 발생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천의 식물이 급속히 들어서는 원인은 단지 하천 내부의 어떤 국지적인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이거는 유역 및 하도 관리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하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하천을 관리를 제방 중심의 홍수 관리, 그리고 표준 단면 중심의 하천 관리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런 식생의 도입은 짧은 기간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매우 긴 시간에 미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그 환경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식생에 대해서 치수적인 관점과 생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천에 식물이 없는 하천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식물이 없는 모래하천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기준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하천 관리를 위해서 하천 내의 식생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식물이 들어서서 하도를 폐색하거나 이로 인해서 통수단 면적이 축소가 되면 치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하천 환경을 고려한 하천 관리를 위해서 하천 식물에 관련된 어떤 조도기수 산정이라든지 하도 내 수목 심기 기준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연 환경에 수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하천의 유격화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발제하시는 분들께서도 양쪽 다 유격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유격화라는 것은 물이 증수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를 하면서 하상 변화가 감소에 따라서 건조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식생이 초기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초본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초본과 목본이 혼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더 발전해서 목본으로 가는, 그래서 이 나무가 수림화가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림화가 진행이 되면 하천도 습지인데 습지가 습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지화되어 가는 현상, 그래서 랜드 포밍이라든지 어그레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육지화라고 유격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유격화된 지역은 치수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고 생태적으로도 반드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하천 관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각 단계별로 조치 방안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리적인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전부 다 준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굴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준설과 굴삭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굴삭 표면을 걷어내는 부분들을 하나의 그 물리적인 조치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식물이 덮고 있는 피복 면적만의 증가로서 하천의 유격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따라서 전국적인 유격화 상세 조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각 지역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계별 조치가 다르고 지역마다 수립이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천 관리적 측면에서 하천 식생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방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역적인 관점까지 확대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수생태 연속성 확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횡동구조물이 수질 수생태계, 하천 지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생태의 연속성을 갖다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은 어류를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류의 물고기가 이동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절이냐, 훼손이냐, 연속인가를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물을 철거할 것인지 개선할 건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생물의 어떤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철거가 가장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능을 상실한 보철거를 통한 생태 이동 통로 확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천 연속성 평가 결과가 단절되어 있고 기능과 용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철거하기가 어려운 구조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냐면 도심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도심 하천 같은 경우는 이런 횡단 구조물을 철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도심 하천에서 경관 향상이라든지 친수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런 평가 방법에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개선, 이 가동보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어도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가동보는 기존 보를 그대로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만드는 개념인데요. 이런 그 가동보보다는 오히려 기존 보를 그대로 또는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수생태 연속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도는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어도가 어류의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솔직한 얘기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횡단 구조물 어떤 길이 대비 어도 폭이 전체적으로 약 한 3%에서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물고기들이 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어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설치할 수 있는 어도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 설계 기준 어도편에 보게 되면 표준 어도를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이 표준 어도만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수생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에는 국가수자원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와미스가 있고 농식품부 농어촌공사에는 농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 과거에 림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해수부에는 어도정보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조사를 하게 되면 약 한 30% 정도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밀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조사를 제대로 하고 평가한 결과를 시스템에서 하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생태 연속성 회복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참여 지자체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2024년까지 단기적으로 지자체 사업 추진 계획 중인 하천에 반영을 하거나 공모 사업을 병행하도록 시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상 구조물이 34,000여 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결국은 지자체의 인센티브라는 건 뭐냐면 지자체의 사업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인센티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오늘 발제 중에 수질 분야가 부재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도 관리 측면에서 제방이나 하도 중심 관리를 통해서 나타난 식생 문제를 굴삭 등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해결해 보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고 어도 등 횡단 구조물의 시설 기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기존의 와미스, 림스, 어도 관리 종합 시스템 등 기초 정보를 어떻게 재점검하고 통합할지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지자체 지원 재원에까지도 포괄적인 그런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사만의 한승환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만의 한승환 이사입니다. 두 가지 발제 모두 큰 관점에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원래 자연의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생태계가 자연에게 인간에게 주는 혜택의 유지가 아닌가 크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까지 유지되어 오던 자연현상이 왜곡되어서 이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이러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천 식생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식생이 문제가 될 정도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 있어서. 그렇지만 하천 식생이 가지는 순기능 역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될 경우는 문제지만 이들이 가지는 순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적재적소에 없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식생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하천의 식생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얼마나 없어야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하천일까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합의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나 합의점조차도 절대로 획일적이나 일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하천별로 하천의 특성에 맞는 어떠한 그 식생 정도라든지 그러한 것을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하천에 적용하는 룰을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그냥 제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나라는 하천에 관한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런 사업들에서 뭐 일정 부분 챕터를 설정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하천 식생은 당연히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 식생 발달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것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연에 맡겨 두어야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에 맡겨둬야 되는데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자연에 맡겨두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에서 탄소를 조금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식물이거든요. 산림에서 탄소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듯이 하천에서도 이 식물 흡수를 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이 식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천 사업을 통해서 현재도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뭐 10%, 15% 이상이 하천의 식재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물을 식재할 것인가, 식재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성 관련인데요. 이것도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태를 연속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연속성이 얼마나 어떻게 확보돼야지 우리가 연속성이 확보됐다고 만족을 할 것인가, 사시사철 물고기가 이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갈수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형상 상류 지역으로 가면은 물고기가 이동하기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전부 다 물고기가 이동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근본적으로는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생물이 이동이 필요한 시기에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로 막혀 있더라도 홍수 등 큰 물이 나면은 생물들은 서로 이동하면서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 전체를 일정한 특정 시기에 이용하는 회유성 어류 등일 겁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시기에 어도로서 또 연속성이 확보돼야지 그때 우리는 연속성이 확보됐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연속성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단추를 낄 때 이러한 것을 잘 위시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좀 상위 계획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어떠한 지침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큰 단위에서 이러한 생태계를 배려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녹아 들어간다면은 모든 사업에서 어떠한 생태계 부분 배려, 어떠한 연속성 배려 이러한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하천 식생이 탄소 흡수 같은 이런 순기능도 있으니 적정 식생의 기준에 대한 합의점, 그다음에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연속성 문제를 얼마나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런 관점은 생태계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생물 관점에서 이동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쟁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종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K 안종호입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뭐 말씀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물환경 측면에서 수질 수생태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이제 수질이 좀 빠진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좀 첫 번째 발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제 수생태가 그동안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뭐 어류나 저서생물이나 부차성 조류나 이러한 측면에서 좀 다루고 있었는데, 새롭게 그 식생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제기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없었던 것이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관리의 영역이다 보니까 실제 다루지 못했었는데, 김원 박사님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새로운 그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천 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제 김동진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천 관리 계획이나 그동안에 이제 수생태 관련된 계획에 이러한 경관과 관련된 부분들, 식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화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토론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이 식생과 관련된 우리의 일반에 대한 개념의 정립은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체계적인 분석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오늘 이제 그 김원 박사님 발제해 주신 내용에 이제 좀 시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하천과 지역에 따른 특성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보면 이제 식생 증가에 대한 영향에 대해 요인에 대해서 기후나 오염물질이나 하천의 유황이라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하천의 유황이 중 원인이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는 일반화된 자료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거꾸로 이제 식생이 이제 과다가 어떤 홍수발의 문제점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일반화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우리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식생과 관련된 것은 앞에서 이제 조광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많이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생태 경관적 측면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고, 시민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측면의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하고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연구의 시작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금강유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금강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영역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발제 관련돼서 발제 내용이 이제 주로 이제 수생태 연속성 확보에 대한 사업 추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좀 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초조사와 DB 구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그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의 구조로 급하게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좀 우려를 좀 제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수생태와 관련된 조사라는 것이 이제 환경부에서 이전에 만들어졌던 건강성 평가 지수에 기반을 둬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식생 문제 제기를 한 것도 그거와 연관이 좀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역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런 거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체계가 있어야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거 없이 어떤 전문기관, 전문 집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 거로 인한 우려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좀 마무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하천은 지역의 특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연구 체계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이제 하천법이 이제 환경부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데 하천과 관련돼서는 유지관리 제도에 대한 체계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하천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지금 몇 년 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관리 기반 시설법에 관련해서 그 산하의 인프라 구축 사업의 위주 관리의 자산 관리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엔 사실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 측면에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제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와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하천 관리에 있어서 식생 문제를 조금 더 새롭게 다룬 점을 좋게 봐주셨고요. 그다음에 식생 문제를 바라볼 때 지역 여건이나 시민 관점에서의 서비스 제공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속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과거 그 정부 주도의 탑다운식으로 하는 방식보다는 지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어떤 과업이나 과업의 주제도 설정하는 이런 지역 기반의 체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를 조사평가 제도라던가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자이신 그 국토부 하천계획과 김보영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하천계획과장 김보현입니다. 먼저 하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첫 번째 하천 식생 발생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아까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천 식생이 많이 발생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천의 육상 생태계가 위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고 제방에는 와류를 발생해서 새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 자체가 이제 습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상 생태계가 많이 이게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 하천이 홍수 방어 능력을 좀 온전히 좀 갖추고 그리고 건강한 습지 생태계 뭐 이런 것들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복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안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역위에서도 용역을 좀 하신다, 연구 용역을 하신다 하셨는데 저희 부에서도 용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기현, 뭐 KEI, 습지학회 등 여러 관계기관과 함께 그 하천의 유격화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좀 유형별 대책이 있다면 그런 것들 좀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천 스스로가 복원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는 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먼저 하천의 건강성 또 연속성 이런 이제 조사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그런 조사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기관을 통해서 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개선이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 관리 계획이라든지 사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 그 하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하천 횡단시설을 포함해서 하천 내 모든 시설은 이제 하천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떤 검토되고 관리되고 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개선하거나 철거할 때는 하천관리청이 중심이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하천 이 시설물들이 홍수나 하도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되고, 또 이 경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하도 계획, 그리고 뭐 노음용수 등 이제 이수 계획, 그리고 뭐 경관, 친수 공간과의 연계,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될 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천 정비 사업이나 뭐 생태하천 보건 사업 등 다양한 이제 기존의 하천 이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국가가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을 통해서 일괄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환경부에서 지방 또는 유역환경청에서 직접 검토도 가능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이행의 의무를 좀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기본계획을 통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성, 연속성 조사 평가 업무하는 것과 시설물의 계획, 또 사업화하는 업무는 좀 별도로 좀 구분해서 좀 진행하되 유기적인 연계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격화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 분석, 그다음에 그 분석을 통해서 복원력이 있는 하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이미 시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연구를 통해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 보건 사업이든 아니면 다양한 하천 사업들이 하천 기본 계획이나 그 관련 상위 계획들에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모든 토론자분들이 시간을 딱 맞춰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실시간 의견을 받은 것이 저희가 딱 2분밖에 없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은 사실은 발제자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 제가 설명드리면서 발제자분 2분에게 한 5분 정도 답변을 포함해서 추가 의견이나 를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이 곽성현 선생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추진 방안 그 발제하신 페이지 29페이지에 낙동강 시범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시범 사업을 할 때 대상 하천과 선정 기준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시면서 여타 다른 토론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나임 부장입니다. 질문이 낙동강 시범 사업 같은 사업을 할 때 선정 기준이 뭔지, 그 대상 하천에 대한 걸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보통 이제 그 생태 연속성 확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어떤 사업 타당성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서 이제 연속성 조사 사업을 하게 되고요. 낙동강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우리 그
악동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수행되지 않았나.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또 시험전 요건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요건으로서 낙동강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다들 뭐 당연히 그 좋으신 분 말씀 많이 하셔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택의 연수성에 대해서 뭐 주로 이제 종적뿐만 아니라 횡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조원님 의원님께서 뭐 수직적, 시한적, 공간적 용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다 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도적인 표현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 통수뿐이라 저희 국가무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국가무관리 기본계획이라든가 유형무관리 종합계획에 우리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이 어떤 그 상위 차원의 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져서 각각의 그 아까 말씀하신 수행태 연수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천 기본계획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합성을 거쳐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말씀들 하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들이고 그러한 말씀들이 모여서 그 나아가는 방향을 나타내지 않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낙동강의 시범 사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은 사실 뭐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조의 엄청난 발생이라던가 그다음에 하구에서의 그 기수역의 복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낙동강 자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이 시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분 이제 온라인에서 의견을 주신 분은 아이디가 maxlim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우선 그냥 의견으로는 김원 박사님하고 연결된 건데 식생의 적극적인 제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공감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하천 단면을 단단면으로 변환하면은 고수부지가 감소하게 되는데 그럼 친수 공간 측면에서는 불리하지 않나요?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 하천 정비를 하는 그 관점을 뭐 아까 토론자 여러분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그것을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원 박사님은 이분이 아까 친수 공간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측면에 대해서 좀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포함해 주시고 다른 추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상에 대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발표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제 사회적 공감대 여러 부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생 문제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자연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면 그냥 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게 하천 내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니까. 그런데 이 하천의 식생 문제라는 게 어느 순간 제가 느끼기에는 한도를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섬진강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천의 보드나무나 이런 것들이 10m, 15m, 20m짜리들이 숲을 이루어서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은 홍수가 와도 아까 보신 것처럼 섬진강에 그런 큰 홍수가 와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본류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본류나 작은 뭐 나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충분히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계를 넘어서 더 커진 나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숲이 된다는 얘기고 육상화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하천이 그만큼 사라지고 육상 생태계로 되는데 이게 홍수 치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태계 자체가 변화되는 분야입니다. 오늘 우리 토론 주제가 수질하고 수생태인데 생태계가 변화되는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하천 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한도를 넘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문제로 확장을 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도를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하천으로 어떻게 돌아갈 거냐
하는 그런 가치 기준을 비교적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뭐 예를 들어 습지로 지정해서 그걸 보호할 건지 아니면 원래 하천으로 돌아갈 건지 하는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천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저는 분명한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식생이 필요한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분처럼 온라인상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친수 공간이 감소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단단면을 바꾼다면. 근데 친수 공간이 어디 필요하냐? 우리나라 하천은 모든 하천에서 친수 공간이 필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친수한 공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구간, 여러 지방의 많은 도시구간 같은 경우는 친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은 친수 공간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토론자 말씀하셨지만 식재가 필요한 구간도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친수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식재가 필요한 구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에서. 그런 공간까지 뭐 문제 삼자는 어떻게 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공원 하천으로서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같이 거기서 하천 속에서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들은 저는 보장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하천의 위치나 크기나 뭐 이런 어느 하천을 막론하고 다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미 어떤 한계가 넘어서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런 하천들은 어떻게 할 거냐, 과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좀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아까 원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물이 흘러야 될 공간에 계속 물이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물이 흘러 모래나 자갈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물이 흘러야 물이 흐르지만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숲이 되고 나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하천의 모습이냐? 하천에는 물이 흐르는 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냐 하는 어떤 기본 가치의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넓게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앞에서 여러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를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보다도 지점의 특성에 맞게 하천의 특성에 맞게 여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방향들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혹시 허재영 위원장님 쪽 토론 간단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토론자는 아닙니다만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중요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하천 식생의 문제는 아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 식생을 어떤 기준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하천 식생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지금 없는 것이죠. 확실한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하천의 특성을 감안한 하천 식생의 정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그 조광익 교수님 말씀해 주셨나요? 그 식생에 대한 문제는 어떤 특별한 공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 이해 당사자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어떤 하천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기준화할 것인가, 표준화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거라 봅니다. 아마도 하천마다 그 식생을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그래서 기준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단면의 경우에 복단면을 단단면으로 바꿀 경우에 이제 친수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주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수 의원님 그 앞으로 하천 관리도 기후 변화를 감안해서 하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늘 수질 분야가 빠져 있어서 여러분이 좀 아쉬워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하천 그 소위 말하는 제외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질의 문제는 외부 인풋인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하천 내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그거는 외부에서 어떻게 뉴욕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여서 그게 더 중요한 문제여서 아마도 그 물환경 보전에 관련된 계획 등에서 좀 더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수질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도 식생을 봐야 된다는 말씀, 연속성 확보의 기준이 뭔가라는 말씀을 우리 한성환 이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천 내에 하천 시설물이 전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다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속성 확보의 기준을 잘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천 시설물의 관리를 해 나간다면 좀 더 합리적인 하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필요한 시기에 이동 가능하도록 만드는 연속성 정도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저는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생의 생태 경관적 기능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이해관계자들의 말씀을 의견을 잘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아마도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나 하천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그 하천변에 살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로 정책이 마련되고 또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는 재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간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다 모실 수는 없어서 좌장으로 참여하셨던 분들과 환경부와 함께 종합 정리하는 회의를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된 거를 환경부에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국가위원회에서 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승인을 했고 이제 배포가 되는 중입니다. 그 계획을 나중에 이제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그 요번 계획에서 큰 목표로 하는 것이 건전한 물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건전한 물 순환 아래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따라서 겪어보지 못한 가뭄이나 홍수에서도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내용, 그다음에 탄소 중립하고도 연계하겠다는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수립한 기본 계획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논의해야 될 과제 중에 특히 수질 수생태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오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이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한테 주신 숙제로 알고 조금 더 열심히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정책 전환 3차 토론에 참가해서 의견을 주신 국민 여러분과 주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열띤 토론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8분의 토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끄러운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을 잘 이끌어 주신 국가물관리위원회 성미영 위원님 그리고 허재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도 위원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정해진 토론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난 분야에 대한 4차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